지금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과 군사 전략가들이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긴급 타전하고 있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동맹 간의 힘겨루기 수준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주도의 평화가 붕괴되고 글로벌 안보 지형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대격변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동맹 파기에 가까운 최후 통첩으로 미국 방부는 워싱턴에서 열린 유럽 대표단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2027년이라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못 박으며 그동안 미군이 전담하다시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정보 수집, 감시 정찰, 무기 운영 등 전쟁 수행의 핵심 기능을 유럽이 전적으로 떠맡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핵우산과 대량살 상무기 방어 체계를 제외한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 모든 재래식 군사력을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유럽 스스로 100% 책임지라는 충격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현재 나토 전체 방위비의 약 70%를 미국 혼자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으며 만약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군은 나토의 핵심 지휘 통제기구에서 철수하겠다는 시나리오까지 펜타곤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외교 소식통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대륙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사건인데요. 미국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기 위해 연간 6억 달러의 영구 보조금 혹은 일시불로 약 7천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10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마치 부동산 개발업자가 땅을 사들이듯 접근했고 이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1.5배가 넘는 거액을 현찰로 쏟아부어서라도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겠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가 영토와 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단칼에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불쾌하다고 맹비난하며 국빈 방문을 정격 취소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급기야 미국 무부는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라운 반전은 바로 나토 회원국들의 대응입니다. 외신들의 현지 보도 내용을 정밀 분석해보면 덴마크가 미국의 위협에 맞서 3,000통급 테티스급 원양 초계함 2척을 그린란드 해역에 급파하고 병력을 증강하자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국 군대를 그린란드로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를 통해 프랑스군 선발대의 그린란드 파견을 공식화했고 독일 역시 무장 순찰대를 보내며 덴마크에 힘을 실어주었는데 이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성국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70년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의 일방적인 야욕으로부터 동맹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나토군이 총구를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지 여론조사 결과 그린란드 주민의 85%가 미국 편입에 결사반대한다는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고 주민들은 트럼프의 슬로건인 마가를 비꼬아 마가를 메이크 아메리카 고어웨이 미국은 제발 꺼져라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 모자가 하루에만 100개 이상 팔려나가 재고가 없을 정도라는 현지 리포트는 현재 미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적대감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2027년까지 유럽이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이 데드라인은 유럽에게는 재앙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수준의 고성능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그것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에는 당군 이래 최대의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군비 축소를 지속해온 유럽은 현재 독일군에 가동 가능한 전차가 200여 대 수준에 불과하고 영국은 150대 미만으로 떨어진 심각한 전력 공백 상태인데 이 텅 빈 무기고를 1년 안에 채울 수 있는 나라는 연간
3,000대 이상의 지상장비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국제정세의 결론이며,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자유진영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027년이라는 데드라인은 유럽 방산 시장의 처참한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데요. 냉전 종식 이후 이른바 평화배당금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젖어 지난 30년간 군비 축소를 지속해온 유럽은 현재 스스로를 지킬 기초 체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유럽 기갑 전력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독일조차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의 가동률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 한때 30% 미만으로 추락했고, 지금 당장 신규 전차를 주문해도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인도까지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걸리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휴전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덕분에 창원과 거제 방산벨트에서 단 한순간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고,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사가 연간 50대 남짓 생산할 때 한국의 현대로템은 유사시 연간 1000대 이상의 지상 장비를 쏟아낼 수 있는 준비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유럽 국방부 장관들을 전율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격 경쟁력인데, 독일의 최신형 레오파르트 2A8 전차가 대당 약 4,500만 유로, 한화로 무려 600억 원을 호가하며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반면,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그 절반 수준인 200억 원에서 300억 원대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자동장전 장치와 산악지형에 특화된 유기압 현수 장치 등 실전 성능 면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미국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망이 걸린 생존의 방정식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그린란드 배입을 시도하며 북극해의 긴장을 고조시킨 상황에서 한국 방산이 보여준 미친 납기 속도와 극한 환경 적응력은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1차 이행 계약 당시 서방의 경쟁 업체들이 서류 작업에만 몇 달을 허비할 때, 한국은 계약 체결 불과 3개월 12일 만에 K2 전차 열대와 K9 자주포 24문을 현지에 입고시키는 기적을 연출했는데요. 이는 전세계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북유럽과 그린란드의 혹한 환경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서방제 장비들과 달리 영하 32도의 강원도 철원 혹한기 훈련을 견뎌낸 K9 자주포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설원에서 즉각적인 사격 능력을 증명하며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독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제 유럽은 육상을 넘어 해상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극권 진출을 위해 최빙선과 잠수함을 요구할 때 3,000통읍 도산한창 호급 잠수함을 독자 건조하고 1조 원 미만의 합리적인 가격에 이지스함 수준의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선업은 척당이 조 원이 넘는 미국이나 독일의 잠수함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결국 2027년까지 1년 남짓 남은 시간 동안 나토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제때 제값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이 트럼프발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나토발 빼기 위협과 그린란드 배입 소동은 겉으로는 서방 동맹의 균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변방의 무기 수입국에서 글로벌 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미국이 2027년을 기점으로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려 하는 이 권력의 공백기에 나토 회원국들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173억 달러, 한화로 약 2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강국을 넘어 자유진영의 무기고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우리가 만든 K2 전차가 나토의 최전선인 폴란드 국경을 지키고 K9 자주포가 북유럽의 설원을 누비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동의 하늘을 감시하는 모습은 이제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닌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 체계가 나토의 표준 규격과 호환을 넘어 사실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30년 이상 부품 공급과 정비 시장까지 장악하게 될 거대한 경제적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을 5배, 10배 요구하며 압박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유럽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면 할수록 한국과 나토의 안보 연결고리는 단단해지고 이는 미국조차 함부로 한국을 홀대할 수 없는 강력한 외교적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간 1000대 이상의 지상장비 생산 능력과 초격차 기술력은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2027년 미국이 떠나겠다고 예고한 그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군사강국 G4로 진입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안보 지도가 흔들리는 지금 그 중심을 잡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과 땀방울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말,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를 향해 온몸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년 1월 9일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뒤집어진 이유 영상입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은 한국 방산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벽을 넘어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국산 핵심 부품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됐고 무장 통합 승인 지연은 반복됐습니다.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은 역설적으로 개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에 집중해 조기 전력화를 택했고 블록 2는 공대지 능력을 추가하면서도 일정 단축을 선택했습니다. 이 판단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산업적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해외 외교 전문 매체들도 이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라우터는 한국 전투기 사업을 다루며 동맹구조 속에서 기술 자립을 확대하는 드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영역에서는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외교적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하나 더 파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가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격 구조 역시 해외 매체들이 반복해서 짚는 요소입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은 블록 1 기준 약 8천만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천억 원 초반대입니다. 같은 시기 F-35A는 1억 달러를 넘어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런 숫자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중경욱 공군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 시점에 KF-21이 시장에 나왔느냐입니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같은 조건으로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동맹 구조에서는 판매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공백이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한국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KF-21을 둘러싼 해외 보도의 온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실험 단계를 지나 국제 질서 속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군사 문제를 넘어 산업과 고용, 기술 축적,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선택지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KF-21을 읽는다는 것은 전투기 하나를 보는 일이 아니라 한국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KF-21을 둘러싼 진짜 변화는 전투기 성능표가 아니라 구매 조건표에서 드러납니다. 해외 공군들이 비교하는 첫 줄은 이제 최대 속도나 레이더 탐지거리가 아닙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 기술 이전 범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핵심 항목으로 올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경쟁 기체들과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립니다. 유럽 방산업계 내부 자료를 인용한 메타 디펜스 분석에 따르면 라팔과 유로파이터의 평균 인도대기 기간은 신규 계약 기준 6에서 8년입니다. 반면 KF-21은 양산 기준 연 20대 이상 생산 라인을 전제로 계약 후 36에서 48개월 내 초도 인도가 가능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사천 생산 라인의 캐파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카이 사천 공장은 현재 FA50, T50 계열을 포함해 연간 30대 이상 조립 경험을 누적해왔고 KF-21 전용 라인 증설 이후 최대 40대까지 확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 구조는 더 직접적입니다. KF-21 블록 1 기준 기체 가격은 약 8천만 달러 수준이며 환율 1,300
350원 적용 시 약 1,080억 원입니다. 여기에 초기 군수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도 1,200억 원 선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라팔은 최신 계약 기준 대당 1억 6천만에서 1억 8천만 달러로 한화 약 2,160억 원에서 2,430억 원 수준입니다. 유로파이터는 이보다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유지비 격차는 더 큽니다. 미 공군과 유럽 공군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라팔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약 16,000달러, 유로파이터는 18,000달러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KF-21은 목표 운용 비용을 시간당 7,000에서 8,000달러 선으로 설정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차이는 30년 운용 기준으로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 차이를 만듭니다. 무장 통합 구조에서도 KF-21은 시장 논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는 무장 하나도 얹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블록2부터는 국산 무장을 중심으로 통합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KGGB는 사거리 약 100km, CEP 3m 이내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JDAM 대비 약 3배 이상의 투하 거리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용은 사거리 500km급으로 동일 체급의 유럽산 순항 미사일 대비 단가를 30%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무장 구조는 단순히 북한 대응용이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이 요구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요구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자유도입니다. 미국산 F-35를 도입한 국가들은 정비, 소프트웨어 접근, 무장 개조, 임무 프로파일 수정까지 모두 미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KF-21은 소스코드 접근 범위와 임무 컴퓨터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제 계약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로 작용합니다.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쓰는 작전 시나리오를 제3국 승인 없이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공군 입장에서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주권 문제에 가깝습니다. 엔진 문제 역시 숫자로 보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되는 F414 계열 엔진은 추력약 22,000파운드급이며 국산화 목표 엔진은 16,000파운드급 단발 기준이 아니라 쌍발 통합 추력 효율을 고려한 차세대 모델입니다. 정부가 밝힌 엔진 개발 예산 3조 3,500억 원은 단순 엔진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고온 소재, 단결정 블레이드, 디지털 엔진 제어 기술까지 포함된 항공 엔진 생태계 구축 비용입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면 KF-21뿐 아니라 차세대 무인 전투기, 고속 무인기, 그리고 수출형 파생기체까지 모두 같은 기술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고가 전투기 시장의 독점력이 약화됩니다. 유럽은 중간 가격대 전투기 시장을 한국에 내줄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한국은 항공기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30년짜리 산업 파이프라인을 수출하게 됩니다. 부품 협력, 정비센터, 현지 조립, 인력 교육까지 포함하면 전투기 계약 하나가 해당 국가의 항공산업 구조를 재편합니다. 결국 KF-21의 진짜 전장은 하늘이 아니라 예산과 일정, 그리고 정치적 선택의 영역입니다. 미국이 막았던 길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해 시장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을 축적했고 협상력을 키웠으며 산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변화는 방산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 엔지니어 고용,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직업군의 폭까지 함께 넓어집니다. 그래서 KF-21 이야기는 전투기 하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하는 나라로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